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아마 이제 3주차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끝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주는 기말과제나 뭐 이게 원래는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래 오프라인 현장에서 수업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쓴 그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한 2~3주 정도 되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업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14주, 5주자는 뭘 할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한국 경제라든지 또는 기업의 거시적인 경영 환경이 어떨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가장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리나라 미래가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좀 더 나을까요?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또는 코로나 이후보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을 건지 아니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어려워질 건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기업 환경이라든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힘들죠. 힘드는 건 사실인데 이 힘드는 게 우리한테만 국한된 거냐 아니면은 전 세계 공통적인 거냐 또는 또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더 많이 어려워졌느냐 아니면 덜 어려워졌느냐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항상 일어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13세기, 뭐 14세기 등등만 하더라도 뭐 몽골 제국이라든지 뭐 몇 가지 중동 그 유럽이라든지 뭐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는 과정들도 보면은 유럽만 하더라도 몽골이 침공을 한 이후에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유럽 전체가 몽골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몽골의 침공은 유럽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속도와 또 그 친구들은 이제 유럽 쪽 친구들은 전쟁이라는 자체가 말을 타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걸 생각을 못했죠. 예를 들면은 뭐 200~300km 앞두면은 며칠이 걸리면 오겠다 했는데 며칠이 아니라 불과 뭐 거의 2~3주 정도 예상했는데 뭐 2~3일이면 도달을 해가지고 뭐 나타난다든지 또 나타난 이후에는 극단적인 이제 그 사륙을 한다 그러죠. 사실은 이제 개방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 굉장히 도시 전체를 갖다가 말살을 하는. 잠깐 제가 보니까 어느 한 도시를 페르시아 쪽으로 한 도시를 침공해서는 몽골 병사 한 명당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사륙을 하는 그런 인당으로 따져보니까 그런 뭐 일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그 나라 입장에서 그래도 몽골 침공 전후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지금은 코로나가 과연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에 관해서 굉장히 학자들마다 좀 엇갈리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을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마도 그냥 공부를 하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경영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연구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 한국을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정치를 얘기할 때나 또는 뭐 여러 사회 뭐 체계를 얘기할 때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가화부터 시작하잖아요. 가화 만사성 할 때 가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가정. 그래서 경영학을 연구를 할 때 뭐 세계가 어떠니 뭐 미국이 어떠니 유럽이 어떠니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거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쉽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또 현안인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쪽으로부터 굉장히 좀 관계없는 먼 데부터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의 수입이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보다는 박찬호의 연봉이 어떻고 뭐 손흥민 연봉이 어떻고 먼 얘기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나는 코로나 전후가 어떻게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구성들이 보면은 기업가일 수도 있고요, 경영자일 수도 있고, 경영 컨설턴트일 수도 있고요, 연구자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일종의 오너일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업종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운영을 하거나 또 운영을 하는데 자문을 해주거나 아니면 또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거나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기업가이든 경영자이든 경영 컨설턴트이든 연구자이든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흐름을 읽는 좀 그런 능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듣는 귀라도 열어줘야 된다. 만약에 듣는 귀도 좀 열어두기 어렵다면은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못한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이제 회사를 다녔고 중간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90년 후반부터 이제 계속 이제 98년부터 제가 이제 미국 변호사였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업 경영이라든지 기업 컨설팅을 그때부터 꾸준히 했으니까 한 20년 이상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한 편인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들은 그 이후에 상당히 성장을 한 기업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불과 한 20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짧게 볼지 길게 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부침을 실패를 하고 사업에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1990년 이후에 2000년 즈음에죠. 그때 당시 가장 많은 업체들은 주로 많이 삐삐를 만드는데 삐삐를 만드는 업체로부터 지나가지고 핸드폰이 막 진화되는 시절이었어요. 초기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시절이고 핸드폰과 더불어 같이 만들어졌던 시절이 PDA라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왜 PDA가 나왔냐면은 핸드폰으로 통신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 조금 복잡한 걸 하려고 그러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는. 그 2000년쯤에는 핸드폰 때는 그때 당시 핸드폰이라는 자체가 통신 플러스 음악 정도, 그 다음 카메라 정도 아주 초기 제품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었는데 PDA 업체들도 있고 초기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또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업체들이 어떻게 됐을까? 잠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90년대 초반, 중반에 가장 인기를 누렸던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냐면은 80년대 후반이랄까요? 89년, 90년부터 시작해서 90년 중반까지 가장 인기를 한 10여 년 가까이 인기를 누렸던 게 삐삐라는 게 삐삐. 여러분 삐삐라는 걸 사용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기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삐삐를 제가 딱 사용하고 나서는 이거보다 더 발전된 건 없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감탄을 했던 이 제품이에요. 삐삐는 뭐냐면은 삐삐를 들고 어딘가 먼 여행을 떠나거나 뭘 낚시를 하거나 했던 그 집을 떠났을 경우와
삐삐를 가지지 않고 떠났을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면은 삐삐를 가지지 않고 내가 막 먼 여행을 떠나서 한 3리가.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집안에 굉장히 급격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굉장히 위중하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기 생겼어요. 만약에 삐삐를 가지지 않고 어느 한 나갔다가 3, 4일 뒤에 돌아오면은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더라도. 근데 만약에 삐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삐삐를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집 전화든 나머지 집 전화든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삐삐를 받은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누군가가 전화를 하게 되죠. 무슨 일이냐 하면은 지금 할아버지가 급하게 됐으니까 지금 뭐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멀리 떠났던 아버지가 급하게 집으로 귀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그분의 장례식, 뭐 돌아가시는 것은 목격을 못할지라도 장례식을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삐삐가 없이 한 3, 4일 떠났다가 돌아오시면은 이미 할머니든 할아버지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라는 업체를, 삐삐라는 그 새로운 기술, 제품을 보고 나서는 야, 대단한 제품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까지였죠. 80년대부터 90년 중반까지는 그나마 삐삐가 꽤 유행을 했죠.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핸드폰이, 초기 핸드폰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 핸드폰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핸드폰 만드는 업체들이 한 500여 개 됐습니다. 500여 개. 그러면은 500여 개 되는 핸드폰 업체가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핸드폰 만들기 전에는 또 PDA를 만드는 업체가 한 100여 개 이상이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가 또 한 3, 40개 됐었어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들, 삼보 컴퓨터부터 시작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은 업체가 거의 없어요. LG, 삼성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는 또 어떻게 됐어요? 여러 무슨 텔레콤, 세원텔레콤, 무슨 텔레콤, 그나마 살아남은 수십 개 핸드폰 업체들도 하나같이 다 망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두세 개밖에 없죠. 두세 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죠. LG텔레콤하고 LG하고 삼성 제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만드는 그 500개 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만드는 500여 개의 중소기업 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핸드폰을 만들면서 이 핸드폰이라는 시장이 대기업체 위주로 가고 우리 중소 핸드업체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재빠르게 핸드폰 업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재빠르게 포기한 업체, 아주 극소수 업체는 아마 5%, 10% 업체들은 생존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업종 전환을 해서. 근데 핸드폰 업체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는데 거의 다 망하고 나서야 핸드폰은 안 되는구나. 언제 나냐면 거의 제품을 만들고 재고가 쌓이고 대규모 빚이 지고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상당한 대출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핸드폰이 팔리고 나서 안 팔리니까 직원을 또 자르고 뭐 이면제를 사용하고 원가 절감을 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핸드폰은 몇 년 전부터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본인들은 아직 끝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내가 조금 비용을 절감하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직원을 자르면 되지 않을까? 온갖 방법을 가지고 회사 내의 혁신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그럼 살아남은 업체, 대기업체 2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핸드폰 업체들은 누구를 다 탓할까요? 다시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국내 기업 연구들을 하다 보면은 한국 업체들과 한국이나 아시아, 특히 아시아 관련 기업들과 특히 한국 기업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기업이 실패를 하고 났을 때 원인을 따지는 논문들을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주변에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이 실패 원인을 대부분 외부로 돌려요. 외부. 내가 핸드폰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변해서 갑자기 납품을 한 업체에서 뭐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서 갑자기 소비자가 어때서 뭐 직원이 뭐 어째서 대부분의 핑계들은 내가 트렌드의 변화를 못 읽어서 내가 망했습니다라는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화살을 외부로 돌려요. 그런 실패해가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실패를 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기업이 안 되어가지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품이 과연 서바이버블한지 생존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통찰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건 아니면은 컨설턴트이건 연구자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미래학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내가 미래 트렌드를 잘 못 짚어낸다 그러면은 기업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200명을 데리고 큰 배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잘 버벅버벅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명 플러스 가족까지 500명의 미래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경영 컨설턴트다 그러면 경영 컨설턴트는 경영자보다 더 잘 기업들을 자문을 하고 이끌어주고 본인이 가진 통찰력을 가지고 경영진을 설득을 하고 기업 내에 혁신이 일어나도록 또 기업 내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업 내에 새로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미래를 못 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 컨설턴트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연구자인데 전혀 몰라. 그럼 연구를 하면 안 돼요. 연구의 결과물도 내놓으면 안 되고. 연구는 뭐냐면 대부분 예측이라든지 과거와 현실을 바탕으로 둔 미래의 대부분 모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가 더 나더라. R&D를 어떤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R&D 성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하더라. 이런 인력들을 채용했을 경우 어떻더라. 대부분 연구는 뭐냐면은 대부분 가설 검정 등등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 활동, 외부 활동, 기타 네트워크 활동 등등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또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대부분은 뭐냐면은 미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상도 하고 짚고 예측도 하고 또 행동하게 해야 돼요.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못하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00여 개 되는 한국의 핸드폰 업체들이 거의 다 망하고 두세 개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거의 생존율이 보면은 생존율을 따지면 거의 99% 실패.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겨우 1% 내지 2% 생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업체나 PDA 업체가 살아남은 비율은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서 그 타이타닉 얼음과 충돌해가지고 바로 급격하게 침몰한 그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의 비율보다 더 낮아요. 그만큼 기업이 생존하기 힘들죠. 특히는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런 대형 큰 폭풍이 쳤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우리의 소규모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기업가와 경영자의 핵심 고민사항이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찾고 나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기업들은 빠르게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한두 달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거의 한 두 달 사이에 인도 같은 업체라든지 영국 같은 업체라든지 자동차 판매 비율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90% 내지 95%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을 때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냐? 자동차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작년 정도 수준을 회복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그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또 여러분이 기업 내에서 행동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자료 축적부터 해서 백데이터부터 해서 미래 세계에 관련된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냥 특별한 외부의 큰 충격 없이 500개의 생존업체가 99% 다 망했어요. 특별한 충격 없이도. 그럼 코로나 같은 이런 대형 충격 속에는 그럼 몇 %가 망하겠어요? 향후 5년 내지 10년 사이에. 핸드폰 업체들이, PDA 업체들이 외부의 대규모 충격 없이도 거의 다 사라져갔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을 가장 많은 종류의 핸드폰을 만들고 가장 잘 만들고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업체도 망했어요. 노키아가 만든 핸드폰 종류만 하도 수천 가지고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65%전 세계 점유율 거의 대부분 전 세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명성을 누렸던 노키아마저도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새로 일어나는 뉴 웨이브, 뉴 물결. 그때 당시 스마트폰, 애플이 만든 작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파도가 시작돼가지고 이 작은 파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결이 되어가지고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거함이 바닷속으로 이름 없이 사라져갔어요. 지금 요즘에 노키아 핸드폰 들어보세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는 잘 모르겠으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예측들도 많고 상당히 많은 또 논란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연구를 해야 돼요. 기업인이든 컨설턴트이든 연구자이든. 1945년에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되었죠.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는데요. 1945년 독립 이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1960년도에 19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80였어요. $80. 1년의 국민소득이 $80. 한 달에 7불. 여러분 한 달에 소득이 $10,000이었어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 18년 기준으로 $30,000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수백 개 나라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개 나라만 살아남고 살아남은 거예요. 경제적 그나마 성공을 이루고 대부분의 업체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 발전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은 필리핀이라든지 뭐 몇 나라들 가보면 특히 뭐 얼마 전에 어디 관광을 갔다 필리핀 도시 주변을 갔다 오신 분, 세부를 갔다 오신 분 등등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장충체육관을 70년대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서 줄 정도로 경제적 부흥을 누렸던 나라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경제와 또 기업들은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경제개발 계획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죠.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이후에 한 20-3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적인 기적을 이끈 나라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업,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변신할지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뭐 인터넷 TV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모바일 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회사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부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 초기 때 잠깐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진이라는 그 운송 회사가 나오게 된 것도 보면은 6.25 사변 직후에 6.25 사변 때죠. 어느 미군 그 장교가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나 있는 상태 속에서 그때 당시 조종훈 회장이죠. 조종훈 회장은 그때 당시 그냥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고장난 미군 차를 수리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미군 관련된 차를 뭐 정비도 하고 차량을 납품도 하고, 그게 대한 그 한진이에요. 운송업체로 발전했고, 뭐 지금 약간 휘청거리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되기까지도 아주 짧은 20-30년 기간 동안에 한진이라는 대그룹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그런 게 어디서 발생했느냐? 한국전쟁 그 이후에 하나의 작은 인연을 살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코로나라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예측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또 좀 더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